사회 영역이라는 이 KESG 영역 중에 이제 첫 번째 범주를 한번 보면 인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 영역 첫 번째 파트는 주로 안전과 보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인권이라는 부분, 아마 사회 영역 전반에 아울러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인권, 인간의 권리 존중.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인권 정책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인권 정책이 그 회사, 사업장에 있느냐. 자, 기업은 사실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익을 위한 모든 것이 생산성과 효율성, 이익에 중점이 되다 보니 과거 직원의 인권, 뭐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외, 내외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자체가 사실은 좀 사각지대에 있어 온 측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불거졌고요. 지금은 그게 큰 리스크로 기업의 경영에 다가오고 있어요. 기업의 이익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인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정말 특히 직원들에 대한 인권, 고객들에 대한 인권, 지역사회, 여러 가지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한다면 그 기업은 당연히 고객으로부터 매출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고요. 받게 되고 투자자로부터는 투자라는 자금 획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ESG 중 S의 핵심 분야는 거듭 말씀드리네요. 인간 존중 또는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직이 그 인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조직 UN이죠. UN의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그다음에 인권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그다음 OECD 책임 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이런 여러 가지 법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해서 인권 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이 대외 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 기업이 말이죠. 그걸 확인하는 항목이 바로 인권 정책 수립이라는 진단 항목입니다. 조직이 인권 정책을 통해서 인권 보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조직의 인권 정책 내부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어떤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해서 그 핵심 이슈를 기반으로 성과를 점검해야 되겠죠. 자, 인권 정책 내 핵심 이슈, 여러분이 만약에 선정을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항에서 아마 거의 다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차별 금지. 그렇죠. 중요한 인권에 관한 핵심 이슈가 되겠네요. 차별 금지. 근로조건 준수. 인도적 대우. 강제 근로 금지. 아동노동 착취 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 인권 보호. 고객의 인권 보호. 기타. 지금 9가지 이슈 이상에 대해서 이제 조직의 정책적 접근 방향이 설명되고 있는 경우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 10가지 되죠. 이 중에 9가지 이상은 거의 대부분 조직에서 정책적인 접근 방향이 설명만 되어 있다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실행 결과와는 좀 상관없고요.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러면 이 10가지 정도를 전부 다 일단은 일정한 수준 이상은 규정이 되고 있고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인 차원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인권 정책의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크게 이해관계자들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는 아마 직원입니다. 내부의 직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력업체 사업장 또는 지역 주민, 지역 커뮤니티, 네. 그 다음에 고객, 이런 부분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또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로 인간 존중 차원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그 기업이 골고루 누락 없이 다양한 인권의 존중을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단 항목, 인권 리스크 평가를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인권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업이, 우리가 한 기업들도 보면 아마 인권과 관련된 리스크가 매일매일 정말 여러 기업에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얼마나 기업들이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이게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발생된 경우가 종종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리스크라는 거는 발생되지 않는 결과물입니다. 안 좋은 결과인데 사전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사전 위험이 바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해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미리 해보자는 거죠. 자, 조직의 이 사업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 즉 직접 고용 임직원, 협력사 근로자까지 포함되네요. 네, 협력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또한 기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원주민, 네, 주민들까지, 이거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구성원에 대한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업 내외부의 폭넓은 관점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면돼 있거나 또는 해당 구성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이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에 따라서 실제 인권 리스크를 평가 그리고 개선하고 있는지, 실제 실행해서 개선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조직의 인권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and 비대면 진단 및 현장 실사 행위를 실시했느냐 한 경우, 그리고 또한 확인된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 계획, 개선 활동을 추진한 경우, 이 모든 경우에 한해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부분은 실제로 뭔가 보여줘야 되고 결과물이 이제 필요한 그런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권에 의해서 두 번째 영역으로 범주로서 동반 성장. 동반 성장은 아마 그 특정 대기업이라면 대기업과 대기업의 납품을, 정기적인 공급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재하청 업체까지 다 포함한 이런 협력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협력사 ESG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조직이 협력사가 직면한, 사실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굵직한 큰 대기업의 협력사 하면 그 협력사에 또 재하청 협력사 따지면 정말 엄청난 양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자들이 이 협력사 개념도 다 이렇게 조직되어 있죠. 그런 협력사가 직면한 ESG 관련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협력사에 잠재되어 있는 ESG 리스크가 특정 그 대기업에 전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 되겠죠. 사실 이거는 리스크 뭐 통제한다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 자체를 위해서도 사실은 미리 이렇게 평가받는 대기업 입장에서 평가받는다는 차원보다도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걸 해주면 다 이게 재무적인 성과로 중장기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점을 대기업들은 아마 인식을 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동반 성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직이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 체계에 따라서 실제 협력사 ESG 리스크를 진단, 실사,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제 기능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를 점검한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진단 항목의 과정에 다 들어갑니다. 즉 관리 체계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아니고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체계가 실제 기능하고 있는지 이걸 측정한다는 것은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로 받아들여집니다.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단 및 현장 실사 행위를 실시한 경우 또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 계획, 개선 활동을 추진한 경우에 만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단 항목, 협력사 ESG 지원입니다. 실제 지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대기업 입장에서 협력사가 ESG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조직이 협력사의 ESG 지원에 대한 의지를 선언함과 함께 협력사 ESG 지원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 중에 99%를 차지한 만큼 거의 다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선단에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규모가 작고 인력이 적은 이 중소기업을 사실은 대등한 관계라기보다 지원을 함으로써 그 대기업도 결국은 공급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우수한 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들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하게 되면 결국 다 돈이 돼서 그 기업을 대기업 입장에선 재무적인 이익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동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정부에서도 동반 생선 진단을 철저하게 합니다. 웬만한 기업 이상에는 그 해당 기업이 협력업체가 얼마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바로 ESG 관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이 경우에 이제 조직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별도 전략 및 실행 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나 조직의 일반적인 협력사 지원 방안 내에 ESG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자, 이를 위해서 협력사의 ESG 지원을 원청 기업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노력 수준을 측정해서 성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이 성과 관리 지표, 보통 KPI라고 하죠. Key Performance Indicator. 이 KPI 달성을 위해서 투자 재원, 예산, 역량 투입, 인력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경우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결국 실행을 정말 제대로 하느냐, 우리가 실행을 할 때 보통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주력 확인 방법은 돈과 인력을 정말 투입해서 제대로 했느냐를 보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마련한 경우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동반 상생과 관련해서 협력사의 ESG 협약 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너무 갑을관계에서 횡포를 부리는 그런 상황도 우리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자, 협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이 협력사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지금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대기업, 원청 대기업이 협력사 ESG 지원을 상생 및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핵심 요소이자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사의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점검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교육 지원, 체결 협약사항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ESG 관련된 품질 관리, 안전보건, 외국어 교육, 직무 및 정보와 역량 강화 교육, 이게 상당한 다양한 범위, ESG 관련 직접적인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역까지도 다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력사의 협약사항 기술 지원이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협력사와 대기업이 체결할 때 가장 많은 지원은 사실은 교육과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지원 역시 ESG 관련된 특허 개방, 공동 기술 개발, 기술 사료 지원 이런 부분, 기술 보호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는지를 보겠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력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마 금융 부분입니다. 금융, 자금 부분. 자금 부분까지도 이제 지원을 대기업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ESG 관련 그 잘하는 기업, 중소 협력업체는 성과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준다든지, 상생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납품 단가에 연동제를 도입한다든지, 네,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허가 지원. 실제로 그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막힌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충분히 지원을 해줄 영역이 되거든요. 자, ESG 관련된 각종 대내외 인증서 취득, 검증 의견서 발생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에 관한 인허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설비나 장치에 대한 지원. 네,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그 부품에 대한 설비에 대한 장치에 대한 지원도 또 아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또는 스마트 설비의 신규 설치, 산업용 장치의 구조적 개선 등이 역시 대기업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납품을 받는 대기업의 이익으로 또 환원돼서 돌아온다는 내용이겠죠. 자, 조직이 이 협력사 ESG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협약 공표 및 세부 내용에 따라 협력사 ESG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 내용으로도 이제 평가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 영역의 이해관계자 역시 지역사회라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죠. 네, 그 회사가 입지에 있는 주변의 지역사회 또는 그 공장 주변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 회사 본사나 아니면 그 회사의 공장 등은 그 지역사회에 뭔가 벌어들인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 사회공헌 차원에서 뭔가 전략적인 공헌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항목 중에 첫 번째가 전략적 사회공헌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우리 기업이 CSR, Corporate Social 지역 그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CSR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사실 예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왔죠.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벌여왔는지는 이제 여기서 새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조직이 지역사회로부터 이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 공동의 환경, 사회 문제 해결에 그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인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어요. 예전에 그 일정한 돈을 벌어서 연말에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단순한 소극적인 사회 공헌, 네, 그냥 환원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밥차를 운영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전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말 도움을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공헌을 하는지 그 부분에 전략적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켰습니다. 전략적 사회 공헌. 그래서 조직이 그 회사가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그 사회 공헌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해당 방향에 따라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온라인돼서 정합돼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일반 사회 공헌이 아니고 전략적 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배경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담겨져 있네요. 정말 사회적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 공헌 추진 방향을 설립해서 그 사회 추진 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전략적 사회공헌 점검 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5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요건 1, 조직의 사회공헌을 대표할 수 있으며 대사회적 메시지로서 활용되는 사회공헌 미션, 비전 또는 슬로건이 있느냐, 그 경우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회공헌과 관련된 미션, 비전이에요. 요건 2, 조직의 사회공헌 미션, 비전,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추진 분야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느냐. 네, 그런 영역을 제시하느냐. 요건 3. 제시하고 있다면 조직의 사회공헌 추진 분야 영역별 대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느냐.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런 요건 3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건 4. 조직의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별 중장기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중장기 실행 계획까지 있다면 꽤 세심하게 뭔가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건 5. 조직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사회적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KPI가 있느냐. 네, 그 기업에 어떤 기업이든 다 구체적인 조직에서 사업부에서 개인 단위의 성과관리 지표가 있는데요. 그 성과관리 지표상에 이 조직이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반영되어 있는가.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건 5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진단 항목으로 구성원의 봉사 참여. 예, 구성원의 봉사 참여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전에 일부 기업들은 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집합적으로 약간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조직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구성원의 강제적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봉사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그런 자발적인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조직이 기여하는 수준을 확인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ESG에서는 자율입니다. 네, 구성원이 자율적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성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뭐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한두 개 정도 운영하는 거하고 정말 의지를 표명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말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다각적 운영 정도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또 세부 항목을 볼까요? 어떻게 하면 다각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구성원 KPI 내에 구성원 KPI에 봉사활동도 반영되어 있는가. 그렇죠. 사실 모든 우리 직장인들은 자신의 KPI에 맞춰서 연중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KPI와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어떤 업무들이 내려지면 사실은 좀 가중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실행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일도 아닌데 굳이 내가 거기 헌신을 해야 되는가? 내일도 지금 못하는 내 KPI를 먼저 챙겨야 되는데 뭐 이런 현실들이 있는 거죠. 이런 KPI 안에 봉사활동을 반영해야지 정말 구성원들이 나의 인센티브와 직관되어 있는 KPI에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틀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봉사활동 참여에 유급휴가를 주느냐. 네. 유급의 휴가를 줘야지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봉사활동 참여에 비용 지원을 하느냐. 그렇죠.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의 금전적 보상, 또 참여자의 표창, 자율봉사자 대상 네트워킹 모임을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원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기업의 동호회 활동에도 기업이 시간과 돈을 제공하듯이 자율봉사자들이 사회적인 기업의 봉사활동을 한다. 역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느냐, 그 부분이죠. 자원봉사처와 연계해서 지원해 주느냐, 기타. 자, 이런 여러 가지, 한 9개 되죠? 이 부분, 인센티브 제도 중에 3개 이상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만점을 주겠다. 네. 그리고 2개 이하를 도입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해당 점수를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보보호입니다. 네, 정보보호 시스템이 우선 구축되어 있는지의 진단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아무래도 지금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뭐 직장 내부 인트라넷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많이 깔려져 있죠. 자, 이런 데서 넘나드는 고객 정보, 직원의 개인 정보
이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선을 넘어서 나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왕왕 발생되죠. 이런 정보 자산 등의 안전성 이슈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이 매일 현실적으로 많이들 뉴스로 접하고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 정보 자산의 해킹, 네트워크 침입, 방어벽을 넘어서 침입한다는 거죠. 외부 공격과 물리적,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들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새는 뭐 대부분의 기업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다 있죠. 보통 CISO라고 하는 이 책임 선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그리고 모의 해킹 등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그리고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는, 그리고 정보보호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여부까지도 이제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가 CISO라고 하는데 인포메이션 세큐리티의 약자가 되겠죠. CISO. 여기서 또 제가 거론한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이라는 내용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조직이 각종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립, 관리, 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3의 전문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증 체계를 공시하게 되면, 명시하면 아무래도 이걸 보는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안심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자, 여기에 관련돼서는 ISMS 인증, ISO 또는 IEC 27001 정도의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제품 인증인 CC 인증, GS 인증 등은 여기서 제외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이런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해서 그 성과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요건 5가지를 이제 모두 갖추느냐 여부로 만점을 이제 주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요건 1. 등기 임원이나 미등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급 구성원까지 포함한 이 미등기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보통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이렇게 선정했는데 부장급, 뭐 실무 책임자, 선임, 과장 뭐 이렇게 또 하는 작은 기업도 있는데, 여기서 기준은 일단 임원 수준에서 정말 중책을 맡길 만한 사람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있느냐 우선 문의상으로 확인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2,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제3자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느냐. 그렇죠. 제3의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는다면 좀 더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예측,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요건 3, 모의 해킹 등의 외부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을 실시하고 있느냐. 취약성 분석 실시하고 있느냐. 아주 극단의 시나리오에 진짜 그 대응력이라든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실제로 하고 있는지까지도 요건 3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요건 4, 정보보호 공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공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요건 5번째, 요건 5. 정보보호 시스템의 손상 및 외부 공격 등 정보보안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까지도 이제 이 5가지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하게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충족하면 그에 상응하는 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뭐 또 5가지 또 이 많은 분량을 모두 갖춘다는 거는 각각의 내용을 보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과한 엄격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건 그만큼 정보 보호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점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일단 발생된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협력사 등의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 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 활동을 추진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항목이에요. 정보보호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현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해당 조직의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제 위반 건수를 이제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이 건수에 대해서 처벌 수위별 아무래도 감점 기준을 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해서 그리고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해서 그 성과를 점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제 위반 건수에 대한 처벌 수위별 감점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단계별 점수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 첫 번째, 처벌 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상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 두 번째, 처벌 수위별 감점 유형 두 번째입니다. 처벌 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비교적 좀 앞서에 비해서 좀 약한 그런 처벌 수위네요. 30점 감점을 하겠다. 그리고 유형 3은 처벌 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에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권고와 경고 등인 경우 10점을 감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점 사항이 없다면 본 이 항목에서는 총점 100점으로 산정이 되게 되겠고요. 최저점은 물론 앞서 유형 1, 2, 3을 전체적으로 볼 때 0점이 나온다면 또 0점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범주로 사회의 법 규제 위반. 아무래도 기업이 경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구성 인력이 기업이라는 또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법과 규제 위반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범주에서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진단 항목은 사회 법 규제 위반입니다. 조직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준수해야 될 법 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 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사회 영역의 투자, 유지, 보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죠. 자, 이 항목은 사회 영역 관련된 법 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의 형벌, 행정상의 처벌 등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자, 관련 법 규제 대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주로 이 ESG 분야의 특히 사회 영역에서의 법 규제 위반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관련 법이나 규제 등을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ESG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자들을 본다면 여러분이 아마 다 그 제목만 읽어도 대충 어떤 사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위반된 법률인지 금방 아마 눈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법 규제를 대상으로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직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조직의 지난 5개년간 사회 법 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서 처벌 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 이를 전체적으로 다 합산한 감점이 몇 점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해서 성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자, 사회 법 규제 위반 건수에 대한 처벌 수위별 역시 감점 유형도 세 가지 유형별로 점수가 달리
부여가 되겠는데요. 유형 1, 첫 번째 유형은 처벌 수위가 사법상의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몇 점 감점이요? 50점을 감점하게 됩니다. 자, 유형 2, 두 번째, 처벌 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에 금전적 처분에 해당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등인 경우에 30점 감점하게 됩니다. 유형 세 번째, 처벌 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에 약하네요. 10점 정도 감점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그래서 감점 사항이 없을 경우 본 항목의 점수는 당연히 100점으로 산정되고요. 최저점 0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기업이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를 대비한 사회 영역의 다양한 진단 범주와 그에 따른 진단 항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하나하나에 정말 ESG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맞춰주다 보면 몇 년 후에 어느 순간 그 기업은 해당 동종 산업 내에서 최우선의 최고 평가의 평판을 받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로부터 그렇게 되는 기업의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꼼꼼한 다양한 세세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ESG 경영 차원에서 한다면 아마 신문지상에 부정적인 이슈로 부각될 그런 사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은 꼭 소비자와 투자자가 마음에 새겨줬다가 응분의 대가, 자금 제공, 물건 구입으로 기업에 반드시 돈줄을 내줄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